어서 오세요. 소설을 소리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찾아와 주신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안명지 작가님의 소설집 뚜원의 얼음 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제목은 호루라기 소리. 호루라기 소리는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 후 산으로 올라가 움막 생활을 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도피해서 살았던 어느 날, 화자는 국립공원의 지시로 산을 내려옵니다. 운 좋게 사우나에 취직을 하게 된 화자는 새벽마다 호루라기 부는 녀석을 알게 됩니다. 녀석은 어린 시절 상처로 한묵증을 앓고 있으며 약간의 정신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는 녀석이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이며 사우나에서 일하며 세상과 소통해 나가는 화자인 나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품 소개였고요. 그럼 그 남자를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호루라기 소리. 안명지. 허이 박씨, 대걸레로 여기 좀 깨끗이 닦어. 사우나 청소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장이 소리쳤다. 서둘러 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사장은 따끈한 바닥이 마치 제 집 안방이기나 한 듯 두 다리를 뻗고 자고 있는 손님들 틈에 서 있었다. 나는 퉁퉁한 배를 드러내고 코를 고는 남자에게 눈을 받고 있는 사장 곁으로 가서 머리를 극적였다. 여긴 술 먹는 데가 아니라는 걸 모르나? 손님이 소주 2병이나 까는 동안 뭐 했나? 요즘 잘하는가 싶더니 시원찮구만. 앞으로 신경을 써, 신경을. 손님 관리도 잘하고. 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다. 나는 남자 옆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소주병 2개를 얼른 치웠다. 사장이 눈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는 중에도 남자는 세상에 개벽을 해도 모를 듯이 코를 골고 있었다.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심사가 뒤틀렸다. 물론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나는 사우나 직원이라는 걸 이나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제 집과 제 식구들을 놔두고 여기서 자다니. 대걸레를 빨며 나는 중얼거렸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느꼈던 차가움. 보육원 밖을 내다보며 늘 누군가를 기다렸던 날들이 떠올랐다. 불그스레한 얼굴로 따끈한 바닥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문득 이질감이 느껴졌다. 남자의 코 고는 소리가 사우나 실내를 들썩였다. 손님 몇 명이 슬슬 자리를 떠났다. 그중 한 사람이 가련한 인생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 손가락이 나를 지목하는 것 같아서였다. 조금 전과는 달리 말끔히 치워진 바닥을 본 사장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만면했다. 사장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었다. 나는 넙죽 먹고 싶은 게 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사장이 내게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나는 모른다. 특별히 내가 빠릿빠릿한 것도 깔끔한 것도 아니다. 고객들의 호감을 얻어 사우나에 손님이 는 것도 아니다. 하산하고 운 좋게 일할 수 있는 행운을 잡았고 뜻밖의 오랜만에 노동이 신선했으므로 신나게 일했을 뿐이었다.
내 속내를 꿰뚫은 걸까? 사장이 빵이 든 봉투를 건네주고 돌아갔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수건으로 땀을 닦고 빵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노동 후의 간식과 휴식은 겨울밤 이불 속에서의 따뜻함처럼 달콤했다. 온막에서의 무료가 노동을 하지 않은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창문 너머로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그리울 때 눈을 감고 나무 등걸에 코를 대던 기억을 더듬었다. 손님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니 사우나 벽에 걸린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퇴근 시간이었다. 시원한 공기는 상쾌했다. 고된 노동 후에 만족감을 만끽하며 나는 날숨을 크게 쉬었다. 밖은 밤새 안개처럼 내려앉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사는 것처럼 나는 이 시간을 기다렸다. 후덥지근한 사우나에서 벗어나 시원한 공기를 뼛속 깊이 들이켜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이끌리는 때문이었다. 호루라기 소리는 시들어가는 거리의 나무들을 일으켜 세울 것만 같은 단비 같아서 밤새 후덥지근한 사우나에서 늘어진 내 육신을 빳빳하게 세워주었다. 게다가 호루라기를 부는 녀석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오늘도 팽팽한 현악기의 줄을 잡아당긴 듯 힘차고 청아한 호루라기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의 새벽을 깨웠다. 사우나 건물 계단에 앉아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고 녀석을 바라봤다. 연신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녀석은 숨을 안팎에 앳된 얼굴이다. 녀석에게 호루라기를 부는 일은 하루의 일과일지 몰랐다.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팔에 안장까지 착용한 녀석의 절도 있는 표정과 지위는 잠옷 진지하여 주차 안전요원보다 더 주차 안전요원 같다. 물론 녀석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다. 언제나처럼 오가는 이들이 흘끔흘끔 녀석을 쳐다보고 있다. 사실 교통 정리할 것도 없는 이곳에서 지나치게 규칙적으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녀석의 과장된 행동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녀석만 모르고 있을 거였다. 도선사를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신도들, 갈 길이 바쁜 등산객이나 불자들을 찾아 주차장 주위를 맴도는 택시뿐 주차장은 결코 교통 정리를 할 만큼 분주하지 않으니 녀석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굳이 닭이 회를 치듯 호루라기를 불며 녀석은 매일 새벽 6시만 넘으면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엔 생경스러운 눈빛으로 머리 위로 손가락을 빙빙 돌리기도 했다. 담배 몇 개비가 연기로 사라지는 동안 나는 녀석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에 막 불을 붙이려 할 때 머리가 흰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뜻밖에도 녀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순간 허물어질 것 같은 갸냘픈 노인이었다. 녀석은 팔을 잡아당기는 노인의 팔을 힘껏 뿌리쳤다. 노인이 바닥으로 푹 쓰러졌다. 노인의 안위가 걱정되는 순간 짐을 싸서 산으로 오르던 내 팔을 잡고 애원하던 누나가 번개치듯 내리를 스쳤다. 매몰찬 것. 그래, 네 삶이니 네 갈 길을 가. 그렇지만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다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걸 명심해. 10수년 전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산으로 이사가는 날 누나는 앙칼지면서도 흐느끼는 소리로 내게 말했다. 누나의 흐느낌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결심을 한 이상 누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러려면 냉정해야만 했다. 누나의 말이 가시가 되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를 숨어서 지켜보듯 숨지기며 녀석과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몸을 휘청대며 노인이 겨우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고, 녀석은 노인을 아랑곳 아는 채 더욱 절도 있게 팔을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과 녀석의 관계를 가늠하고 있을 즈음 청아하게 들리던 호루라기 소리가 부대를 지휘하는 호루라기 소리처럼 힘차게 들려왔다. 나는 계단에서 일어나 월세방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녀석과 노인이 버리던 실랑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호루라기 소리는 내 발걸음을 따라오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방 안에 햇빛이 들어찼다. 밤과 낮이 바뀐 잠자리는 쉽게 적응되지 않아 퇴근하고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덜어 있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사이 점점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방 안을 비췄다. 햇살이 온몸을 휘감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온막이 가고 싶어졌다. 아직 온막은 나의 고향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터였다. 조그마한 갈등이나 묘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온막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절을 지나 등산로로 빠져 온막에 도착한 건 2시간 만이었다. 막상 하산하고 처음 든 온막은 둥지를 틀고 살 때처럼 내 집이란 아늑함과는 달리 누추하고 낯설었다. 곧 찾아 들리라 여겼던 곳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듯한 때문인지 이미 떠나버렸던 과거의 덧없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낯섦 앞에서 어리둥절했다. 어느 날 갑자기 국립공원 관리소 측으로부터 온막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는 떡대가 좋은 남자들 앞에서 현기증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기진했다. 나무 조각과 벽지, 산산이 부서진 스티로폴 조각들이 널브러진 상황이 기진하게 만들었는지 몰랐다. 무질서하게 온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긴 나무 막대로 치웠다. 온막 왼쪽에 붙박여 있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끼니를 때우고 나면 오롯이 앉아서 생각에 잠겼던 친구였다. 경치가 아름다울수록 아련한 그리움에 치를 떨었던 날들. 별들과 눈을 마주한 채 밤을 새웠던 수많은 날들의 기억으로 코끝이 찡했다. 바스락바스락 참나무 잎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까마까치가 푸드득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고 다람쥐가 내 발 아래 배를 깔았다. 다람쥐의 까만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마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다람쥐는 내 곁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도토리 하나를 다람쥐에게 내밀었다. 냉큼 받아든 다람쥐가 쏜살같이 달아나더니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는 다람쥐가 밟고 올라간 나무 기둥에 코를 갖다 댔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흔적은 나를 위로했다. 싱그러운 나무 냄새가 코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이 생각날 때 나무 등걸에 코를 갖다 댔던 것처럼 나무에선 그녀의 냄새가 났다. 아니,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녀 모습 때문에 그녀 냄새라고 생각했는지 몰랐다. 다람쥐와 청설모가 섞여 나뭇가지를 타고 놀고 있었다.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가족들이 한 집에서 부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겹게 들렸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순간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 위쪽에서 빨간 모자를 쓴 여자와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깊은 숲속인 이곳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드문 일이었는데 뜻밖이었다. 10수년을 살면서도 고작해야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등산객과 조우했을 뿐이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가 악수를 청했다. 어떻게 여길 등산객들조차 오래도록 오르내리면서도 잘 모르는 길인데요. 잡았던 남자의 손을 놓으며 산에 대해 내가 아른 체를 했다. 그렇고 말고요. 이 길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도 고작 몇 년에 한 번 정도 올라오곤 합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뜻밖이었다. 남자는 산길을 잘 아는 눈치였다. 네, 알다 마다요. 산에 오를 때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에 잿빛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좀 더 대화를 나누다 가고 싶은데 곧 비가 올 것 같군요. 아쉽네요. 이것도 인연인데요. 남자가 말끝을 흐릴 때 남자를 뒤따르던 여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다. 얼른 내려가요, 우리. 하늘을 봐요. 깜깜하잖아요. 그제서야 나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다. 순간 산 정상에 오를 때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여자의 커다란 눈과 약간 갸름한 얼굴형이 그녀를 닮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자를 관찰하듯 찬찬히 뜯어봤다. 그녀는 아니었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여자가 도토리를 줍는 신용을 하며 상체를 구부렸다. 그녀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아직 심장은 뛰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군요. 얼른 내려가야겠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였고 내겐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였다. 누구보다도 산을 잘 타던 여자였다. 이곳을 처음 발견한 것도 그녀와 함께였다. 온둔처로 이곳을 선택한 것도 그녀 때문이었다. 여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막 내려가려는 남자에게 물었다. 아직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지는 않았다. 남자는 머뭇머뭇하더니 바위에 걸터 앉았다. 언젠가 죽으려고 여길 올라왔었죠. 남자가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더군요. 세상과 하직 인사를 하고 막 목을 매려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이지 뭡니까? 이 산중에 말입니다. 처음엔 웬 불빛인가 싶어 도리어 두려웠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내가 두려워했다니 참 우습죠. 제가 생각해도 우스웠으니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고 불빛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련하게 비치는 불빛이 내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더란 말입니다. 그래,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 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턴 마음이 답답하고 하는 일이 앞뒤가 꽉 막힐 때면 여길 찾아왔죠.
그러고 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본 불빛을 떠올렸다. 남자와 내가 본 불빛은 분명 다른 것일 텐데 묘한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본 불빛이 내 움막에서 샌 가느다란 불빛일지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움막에서 살았던 건 자랑할 일이 아니었다. 어쨌거나 세상을 등진 일은 따지고 보면 사회 부정흑자라는 얘긴데 굳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편견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여긴 아무나 오는 길이 아닌데 만났으니 정말 인연이군요. 사실 산길이 알고 보면 수백 군데는 된다고 하더군요. 등산객들은 고작 몇 군데만 알 뿐이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던 길만 따라가니 새로운 길을 찾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남자가 말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산속 길이 수백 군데는 된다는 것을요. 알 수 없이 우울해지는 날이면 나는 하루 종일 산속을 쏘다녔다. 아직 사람 발길의 흔적은 없었지만 곳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발견이었다. 길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눈여겨봐야 보였다. 알고 있군요. 산을 좋아하니 오늘 여기서 만났겠죠. 아이고, 그나저나 비가 곧 떨어질 폼새군요. 그건 그렇고 이젠 정말 내려가야겠습니다. 함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손바닥을 펼쳐들며 말했다. 먼저 내려가시죠. 저는 좀 더 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어쩌려고 안 내려가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내려갔다. 나는 남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새로운 길. 그녀와 이별을 하고 산으로 도망치듯 왔던 것이 새로운 길이었을까? 아니면 삶의 도피였을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북한산을 오르던 어느 날이었다. 산을 오를 때만 해도 화창한 날이었는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흐려지더니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저만치 한 줄기 빛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머리와 옷이 비에 젖고 있는데 빛이라니. 나는 빛을 찾아서 걷기 시작했다. 아니, 빛에 이끌렸다는 말이 옳았다. 점점 숲은 우거져 나뭇가지를 헤치고 걸어야만 했다. 그러나 금방 닿을 것 같던 빛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결국 빛을 찾지 못하고 하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산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똑같은 꿈을 내리꾸기도 했다. 언제나 꿈속에서 나는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다기보다 황홀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서도 그 여운이 오래 남아 있었고 잊을 수도 없었다. 나는 빛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서 살고 싶었다. 아니, 거기서만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움막 생활의 시작은 나로서도 불가항력이었다. 그쯤 내게는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첫 번째 겨울은 초등학교 때 맞은 어머니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 겨울은 어머니를 잃고 술로 세월을 보내던 아버지의 가출이었다. 누나와 하루아침에 고아의 처지가 되어 입소했던 보육원은 의식주와 교육은 해결해 주었지만 가정은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도 보육원 식구와 아이들의 표정은 돌덩이로 조합된 장식물 같았다. 그리고 먹어도
늘 헛헛한 배고픔과의 싸움이었다. 그나마 누나와 함께였을 땐 나았지만 웬일인지 누나는 다른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 누나조차 없는 보육원은 마음 붙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렇게 자란 내게 그녀와의 만남은 겨울에서 봄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동료였고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었다. 함께 일을 하면서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이 끌리는 걸 나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으나 나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했다.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그동안 내가 어두움에 갇혀 살았던 게 사랑의 부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부모 없이 자란 그 상처가 마음 어딘가에 분명 남아있을 거다. 그것이 그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너까지 힘들게 할 거다.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법이다. 우연히 듣게 된 그녀 아버지의 말은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어쩌면 한치도 틀림없을지 모른다는 내 환경과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몰랐다. 정신없이 그녀의 집을 뛰쳐나온 이후 나는 그녀를 단념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언젠가는 그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녀에게서 뒷걸음질 친 것이었다. 세 번째의 겨울은 그렇게 찾아왔고 한순간에 닥쳤지만 가장 혹독했다. 오랜만에 단잠을 자고 눈을 뜨니 오후였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한가로운 마음처럼 햇살 가득한 거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한가로워 보였다. 햇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동네 곳곳을 어슬렁거리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행인들을 구경하는 것보단 덜하지만 낮에 딱히 해야 할 일도 만날 일도 없는 내게 시간을 보내기엔 썩 좋았다. 산에서 살던 내게 사람들의 손짓과 표정은 어떤 면에선 신선함이기도 했다. 우선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과 등졌던 시간만큼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은 하늘과 나무와 바위와 야생동물을 감상하는 것처럼 따뜻해졌다. 음료수를 사려고 편의점을 갔다. 편의점 문을 열면서 슬며t 골목을 돌아보다가 불량스러워 보이는 학생들을 발견했다. 삥 둘러선 학생들 사이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까까머리를 한 학생이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를 발길로 걷어차고 있었고 비쩍 마른 학생이 이리저리 피하는 그의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 왠지 낯익은 모습이었다. 야, 이 새끼야, 누가 너더러 교통정리하래? 촌스럽게 웬 호루라기를 불어 동네 시끄럽게 하고 난리야.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들 가까이 갔다. 예상대로 웅크리고 앉은 녀석은 호루라기를 부는 녀석이었다. 학생들은 녀석을 동물원의 원숭이 놀리듯 바라보고 있었다. 학생들의 낄낄대는 소리와 녀석이 간간히 부는 호루라기 소리가 주위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지만 그 누구도 참견하는 이는 없었다. 녀석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구원의 눈길이었다. 내가 학생들을 헤집고 녀석을 잡아끌 때 갑자기 녀석이 호루라기를 꺼내 힘껏 불었다. 정작 놀란 건 학생들 쪽이었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침을 바닥에 탁 뱉고는 슬그머니 사방으로 흩어졌다.
녀석을 사우나로 데리고 왔다. 뼈에 가죽을 씌운 듯 녀석은 비쩍 말라 있었다. 보육원 있을 때 뼈만 앙상했던 나를 보는 듯 했다. 누군가 등을 살짝 밀기만 하면 금방 추수를 끝낸 볕단처럼 쓰러질 것 같은 녀석이 눈을 깜빡거렸다. 불안한 걸까? 조심스럽게 녀석의 목을 씻어주면서 호루라기를 만지자 내가 빼앗는다고 생각했는지 녀석이 호루라기를 냉큼 잡아챘다.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경계의 눈빛을 한 녀석에게 씩 웃어주었다. 그제서야 녀석이 경계의 눈빛을 풀었다. 밥 먹으러 가자. 녀석에게 따뜻한 찌개를 먹이고 싶었다. 가끔이었지만 움막에서 살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면 식당으로 데리고 가던 버릇이 튀어나왔다. 처음이었다. 가까운 이들에게 식사를 권하는 버릇은 먹어도 늘 헛헛했던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후부터였다. 순순히 나를 따라온 녀석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앙팡지게 밥숟가락을 연신 입에 넣었다. 목에 대롱대롱 매달린 호루라기가 시계추처럼 흔들거렸다. 호루라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자기 분신처럼 여기거든.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뭐 때문에요? 말을 못하니 그걸로 제 뜻을 비치는 거겠지.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뭐랄까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표현 아니겠어? 그래도 얼마나 대견해. 새벽부터 사람들 군기를 넣어주니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한 거니까. 살아가는 방식이요? 그래, 맞아. 살아가는 방식. 생각해봐. 호루라기를 불지 않으면 누가 녀석이 슬픈지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옆에서 살고 있는지 알겠어? 안다 해도 상대나 해주겠어? 벙어리에게. 게다가 약간의 정신적 장애도 있고 장애가 있긴 하지만 제 살 길을 궁리하는 거라고. 다만 새벽마다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차관리인과 뭔가를 하는 게 할머니로서 마음이 편치 않거나 남들을 의식해서 말리는 거겠지만 여태까지 키운 할머니가 고생이지 뭐. 그렇겠군요. 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명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녀석만 살아남았다는 얘기. 그 후로 한묵증으로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더 듣고는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녀석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왔다. 씩 웃으며 골목길로 들어서는 녀석의 뒷모습이 작은 아이 같았다. 녀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녀석을 지켜보았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때 김씨가 들어왔다. 김씨는 대개의 손님이 돌아가고 사우나가 휑한 한밤중에 오는 때가 많았다. 잠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김씨와 대거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인데다 드런드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졸음을 견디기가 수월했다. 아직 배를 쑥 내밀고 코를 드르렁 골며 정신없이 자는 손님들을 피해 김씨와 나는 휴게실로 갔다. 온막에서 살았다는 것이 손님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곤 했다. 김씨도 그런 손님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선 직장이 없고 40이 넘도록 장가들지 못하고 사는 것만 해도 내겐 편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반가웠다.
김 씨가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2잔을 뽑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움막에선 살만 하던가요? 김 씨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물었다. 살만하지 않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죠. 강제로 하산했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다. 다리는 좀 어때요, 오늘은? 이번엔 내가 물었다. 늘 똑같지요. 날이 굳으면 좀 더 아픈 걸 빼고는. 다행이군요, 이만하길. 다행이라고요? 저 깜깜한 걸 보세요. 어두운 창밖을 가리키며 김 씨가 눈을 부릅떴다. 내가 당황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김 씨가 커다란 눈을 내리깔았다. 밤이나 낮이나 깜깜한 굴 속에서 살았다고요. 나란 놈은 깜깜한 밤만이 어두운 건 아니죠. 환한 대낮도 어떤 사람에겐 밤이 되기도 하죠. 특히 건강을 잃은 나 같은 놈에겐 말이죠. 김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세상의 끝자락에 사는 사람의 절망이 묻어있는 듯했다.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면서 아프기 전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떠났다던 김 씨였다. 그 여자 때문인가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웬걸요? 그깟 사랑이 뭐 대수인지 알아요? 그것도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2다리가 멀쩡할 때 얘기죠. 젠장, 건강만 잃지 않았어도. 한창 일할 때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걸을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난 겨우 쉬엄쉬엄 산이나 오르내리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산에 다니면서 사주에 능통한 노인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얕은 지식으로 가끔 바람난 년들 운세나 봐주는 게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변변치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김 씨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여자를 안아보기나 했어요? 나 같은 놈에겐 이제 몸줄 년이 없지만 그쪽은 그래도 건강만은 타고난 것 같으니 말이오. 좀 전과는 아주 색다른 생뚱맞은 질문에 나는 킥킥댔다. 그녀가 떠나고 여자에 대한 관심이 이상하리만치 뚝 끊어졌다. 그러다 산으로 올라갔으니 여자를 구경할 처지가 못 되는 상황이었다. 하여튼 재밌는 소리였다. 뭘 그리 웃어요. 다 그런 거죠. 나는 여자를 2년을 굶어봤어요. 미치겠습니다. 지나가는 년들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몸이 후끈 달아오르던걸요. 어떤 년이든 허락만 된다면 그 짓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이혼했네, 남편이 기집질했다고 이혼했네 하는 것들을 보면 웃깁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만일 결혼하여 마누라가 바람났다면 그깟 일로 이혼까지는 않을 겁니다. 마누라와 자유롭게 하고 싶을 때 그 짓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다들 모르죠. 가진 것 없고 건강 잃어봐요. 어떤 년을 안아볼 수나 있나. 다들 복에 겨워서 그러죠. 김 씨의 말은 마치 내가 복에 겨워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빗댄 핀잔 같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다. 사실 그녀와의 이별이 꼭 운막 생활로 이어져야 할 문제만도 아니었다. 그 흔한 이별로 방황한 것도 살만한 데서 오는 오만일지도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속이 거북하고 뭔가 죄를 짓다가 들킨 것 같은 석연치 않은 불편함에 김 씨와 더 이상 마주할 수가 없었다. 일거리를 찾아 나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고립된 운막 생활이
인간에 대한 그리움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 환장하도록 휘영청 밝은 달밤, 금방이라도 내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은 무수한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무섭도록 그리웠던 날은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날씨는 상쾌했고 모든 게 괜찮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속절없는 외로움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은 한나절이 지나도록 그쳐지지 않았다. 그 후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다. 그렇대도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오기 같은 것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사우나에 울려 퍼졌다. 나는 소리를 향해 튀어나갔다. 사장 나와! 나오란 말이야! 좌우로 몸이 흔들리는 중년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손님?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동안 사우나 손님들이 남자에게 몰려들었다. 바닥에 물이 있지 뭐야. 술 취한 저것이 미끄러졌다고. 아, 누가 술 처먹고 사우나를 오래? 다 지 실수지. 누군가의 말이 들려왔다. 넘어진 남자는 계속해서 사장을 찾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내가 또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홍길동처럼 나타난 사장이 막무가내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남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고정하십시오. 직원이 아마 미처 물을 못 본 모양입니다. 직원 교육 똑똑히 시켜. 어? 술 취한 남자가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화살이 내게 쏟아진 건 그때였다. 이봐, 박씨. 바닥을 잘 닦으라고 했지. 언제나 손님이 미끄럽지 않도록 말이야. 월급은 그냥 주는 줄 알아? 월급값을 해야지, 월급값을. 벌써 2번째야, 눈 감아준 게. 알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장의 발길이 내 정강이를 쳤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했던 사장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머리를 스쳤다. 무방비 상태인 나는 그 자리에서 툭 쓰러졌다. 사장이 쓰러진 내 정강이를 또 한 번 걷어찼다.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사장이 운동을 했다는 말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 반복하고서야 포기를 했다. 산에서 살았다기에 불쌍해서 이 일을 시켰더니만.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주저앉은 채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만두겠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조그만 일에도 세상을 도망치는 게 취미군.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을 쳤겠지만 말이야.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고 출입구 쪽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사장의 욕설이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차피 기회가 되면 다시 산으로 오르려던 내게 이를 집어치운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 간단한 도구를 챙겨 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오후 4시쯤이었다. 산을 내려오고 2번째 방문이었다. 처음엔 움막이 그리워서였는데 이번엔 사람이 싫어서였다.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서 움막으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섰다. 국립공원에서 철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움막으로 이사를 하리라 마음먹은 터였다. 처음 산으로 도망칠 때의 분노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용솟음쳤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움막 앞에 다다랐다. 이번에도 움막 주위엔
널브러진 나무 조각, 두고 왔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지만 누추하거나 낯설지는 않았다. 사장의 발길질이 눈앞에 어른거릴수록 옷막은 친근했다. 밤을 보낼 자리부터 만들었다. 숲속은 구름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어두움이 내려앉았다. 바닥은 찼고 엉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깍지 낀 두 팔을 베개 삼았다. 피로감에 쏟아질 것 같았던 잠은 막상 눈을 감자 정신이 또렷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우나에서 만난 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것이었다. 잠은 점점 천리말리 달아났다. 사장이 나에게 소리 지를 때 은근히 사장에게 눈을 대신 흘겨주던 매점 주인, 나만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김씨와 손님들,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인 사장이지만 때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어깨를 툭툭 치던 일까지 아슴아슴했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사람들의 모습을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어댔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더욱 선명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느새 산의 풍경들이 어슴풀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것이다. 옷막 밖으로 나와 담배 한 개피를 피워 물었다. 그런대로 평화로운 아침을 맞던 예전과는 달리 가슴 깊은 곳에서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다음 순간 나 혼자만이 고립된 느낌이라니. 어서 움막을 벗어나고 싶어졌다. 몇십 분 혼란스러웠다. 이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을 때 내가 산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마침내 사우나 입구에 다다랐다. 푹 쉬게. 집보다 여기가 나을 테니. 사내가 그깟 일로 삐지면 쓰나? 세상 살다 보면 그깟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잘해보자고.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은 내 어깨를 사장이 투덕이며 말했다. 콧등이 찡했다. 고개를 떨군 채 나는 휴게실로 갔다. 등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감겼다. 얼마나 잤을까? 창밖에서 들이친 햇빛이 얼굴을 감쌌다. 그래, 득도를 하려고 산에 가셨나? 언제 왔는지 김씨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입은 비아냥대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며칠 알아누워 기운이 소진된 사람처럼 기신 일어나 앉았다. 한땐 세상을 등지려고, 아니 세상 일을 잊으려고 했었죠. 남들이 말하는 돈은 나는 모르죠. 다만 나는 말 끝을 흐렸다. 다만 뭐요? 도피하면 속의 울분이 사라지는 줄 알았나요? 모든 걸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혼자 움막에서 사는 외로운 부피만큼 세상에서 견뎠다면 형씨는 아마도 지금쯤 가정도 꾸리며 잘 살았겠죠. 적어도 나처럼 몇 분 걷고 쉬지 않으면 안 되는 다리를 갖진 않았으니까요. 늘 사람 좋아 보이는 평소의 김씨와는 다른 강한 말투와 눈빛에 압도된 나는 죄인이나 된 듯 할 말을 잃었다. 언젠가 헛것을 봤다고 했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살았다고요. 형씨가 산에서 보았다는 그 빛 때문에 움막에서 살았다고요. 그게 헛것일 거요. 형씨가 도피하고 싶어한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말이요. 누군가 망치로 내 뒤통수를 친 것처럼 아찔했다. 삶을 포기하고 벼랑 위에 섰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나는 간절했어요. 내 눈에 정말 빛이 비쳤고
다른 할 말이 없었다. 현실을 버틴다는 건 그저 닥쳐온 일에 순응하는 거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형 씨가 나처럼 다리 병신이 되었다면 건강하고자, 아니, 살고자 몸부림쳤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형 씨의 움막에서의 생활은 허세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산다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형 씨와 내가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겁니다. 이렇게 다리가 아파도 앞날이 깜깜해도 난 늘 사람이 그리워 찾아다닙니다. 더러운 세상이라고 원망하면서도 말입니다. 내 어깨를 툭 치고 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느 때와는 달리 뚜벅뚜벅 절도 있고 힘있게 사우나 입구 쪽으로 걸어나갔다. 걸어가는 김씨의 발걸음에서 저렇게 힘이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몸이 갑자기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손과 발이 저릿저릿했다. 거울 앞에 섰다. 내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눈이었다. 퇴근을 하기 위해 사우나 문을 나섰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호루라기 소리와 빗소리가 투박하게 주차장의 새벽을 깨웠다. 빗속에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팔을 움직이는 녀석의 모습이 경건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사이렌 소리를 낸 경찰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비와 사이렌 소리로도 불길했다. 이어 한빛 정신병원이라고 쓰인 봉고차가 따라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경찰관과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았다. 경찰차 안엔 흰머리의 노인이 넋을 잃은 듯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할머니가 분명했다. 경찰과 의사가 차에 타지 않으려는 녀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녀석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녀석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녀석이 억지로 끌려가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녀석이 주는 걸 받아들었다. 호루라기였다. 녀석이 안심한 듯 희미하게 웃었다. 녀석은 결국 차에 올라탔고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녀석을 실은 병원차가 뒤를 따랐다. 나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곤 중얼거렸다. 충격으로 말을 잃은 녀석은 아마도 치료를 받고 나면 언어를 되찾을지도 몰라. 녀석에게 병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 거야. 곧 비는 그쳤고 난리가 난 듯 소란했던 주차장은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 깊숙이 박혀둔 종이를 찾아냈다. 소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버릴 수 없었던 종이였다. 종이는 누렇게 색이 바랬다. 종이가 퇴색되어 그녀의 이름은 흐릿한 흔적만 남아있었다. 라이터를 켰다. 종이에 갖다 대자 불붙은 종이는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공중으로 땅으로 회색빛 재가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녀석은 보이지 않았고 호루라기는 내 손 안에 그대로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도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호루라기를 본 건 아닐까 의심을 해봤지만
분명 호루라기는 내 손 안에 있었고 입에 댄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사이렌을 울리던 봉고차도 당연히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에서도 호루라기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빙글빙글 내 몸이 도는 것 같았다. 내가 돌고 있는 것인지 지구가 도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교통 정리를 하는 녀석에게 하듯이.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호루라기 소리가 내게만 들린다는 것을. 오직 나에게만. 안명지 작가의 말. 녀석이 병원으로 가는 것이 희망이듯이 화자인 나에게만 들리는 호루라기 소리 또한 화자에게 세상과 힘차게 소통하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간혹 닥쳐온 고통 앞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피는 삶에 지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며 살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삶도 결국은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 것이지 온막 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도피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쓴 작품입니다. 복잡한 삶, 힘겨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다 보면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